그래서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제목이 좀 길긴 하지만 IFRS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상장사여서 IFRS로 결산하시고 이제 감사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외부 감사 대비를 붙인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IFRS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그 다음 단계가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거라서 외부 감사인들은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과정을 만든 거니까 회계팀 실무자를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강의는 이제 꽤 오래됐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IFRS에 대한 공부가 아직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팀은 저도 이제 감사인이니까 회계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부하러 갈 시간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을 받으셨는데 중간중간에 수업이랑 상관없이 이제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 때나 쉬는 시간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아무거나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긴 할 건데 교재 목차를 보시면 1번, 2번 있잖아요. 1번, 2번은 지금 안 할 거고 오늘이랑 내일 점심 먹고 좀 졸릴 때 그때 이제 가볍게 볼 거라서 1번, 2번으로 넘어가고 3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펴시냐면 58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그래서 58페이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IFRS 재무제표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는 교재 목차 제목 밑에 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내용은 IFRS 기준서가 40개가 있는데 40개 중에 1001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씩 뭐 이틀 정도면 시간이 충분하니까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고,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좀 오버뷰를 설명드리면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IFRS를 언제부터 했지? 대부분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IFRS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벌써 14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1년부터 회계사를 했는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나름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평화로웠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때였죠. 왜냐하면 그때는 보통 얘기하는 K-갭? 잠깐만요. 그때가 우리 보통 얘기하는 K-갭 시절이었죠. K-갭.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기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10년까지는 상장, 비상장을 논하지 않고 단일의 회계 기준이 있었죠. 그리고 K-갭은 되게 얇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얇으니까 우리 회사의 특정 거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모르겠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금감원이나 기준원에 질의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금감원, 감독기구나 기준원, 회계기준원, 재정기구 여기다 물어보면 거기서 답을 해줍니다.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고 병설이 있는데 뭐가 맞아요? 그럼 갑설이 맞아 이렇게 답변을 줘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회계적으로. 그러다가 2000년도 중반에 삼성전자 이제 잘 나가기 시작했고, 그런데 한국의 재무제표는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만든지 모르겠다. 글로벌 캐피탈 마켓에서 챌린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7년에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금감원이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자. 그게 2007년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글로벌 스탠다드가 딱 이제 두 개가 있었죠. USGAAP이라고 하는 미국 회계인이 있었고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이 있었고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그냥 국제회계 기준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11년부터 한국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합시다 라고 이제 2007년에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는 대부분 상장사시니까 2011년부터니까 2008년, 9년에 회계법인들이 빅4가 들어가서 IFRS 컨버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해서 지금의 우리 재무제표가 탄생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하나 써주시면 우리 회사의 이 IFRS 재무제표의 첫날은 언제냐면 다 201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우리 재무제표는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IFR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K가 붙었는데 K는 뭐냐면 그냥 번역했다.
번역만 해야지 다른 거를 첨삭하면은 IFRS를 적용하는 나라라고 볼 수 없다. 대표적인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는 IFRS를 거의 따라갔어 라고 얘기하지만 일부 규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중국은 IFRS 적용하지 않는 나라로 이제 분류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비상장 법인들. 비상장 법인들은 2011년부터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같은 날 이제 만들었다. 여기 하나 있는 거고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랑 똑같은 회계 기준을 쓰고 있다. 그죠? A부터 Z부터 모두 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글로벌리 국제회계 기준을 쓰지 않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딱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나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쓰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 있고, 뭐 그렇구나. 회계 기준이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게 하나 기억하시고. 그럼 이거 어디서 만드냐? 국제회계 기준은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안 되네. 국제회계 기준은 IASB라고 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만듭니다. 여기서 지금 뭘 만들었냐면 IFRS 18이라고 해서 1118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대충 들으셨겠지만 2027년부터 전 세계 동일하게 적용하자 뭐 이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24년이니까 3년 후에 그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재정기구 IASB. 여기서 국제회계를 이렇게 제정합니다. 당연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주요국의 보드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그 우리나라는 이거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럼 KIFRS는 누가 만드냐? 이제 KSB라고 회계기준원안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제 제정을 한다. 뭐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체계 때문에 그래요. 체계. 중간에 하나 딱 줄을 거서 옆에 보시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위에 있는 거는 기업회계 기준서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거는 기업회계 기준 해석서라고 돼 있습니다. 해석서. 그리고 넘버링도 뭔가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체계가. 어떤 체계로 하냐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국제회계기준의 넘버거든요. IAS. 그 다음에 IFRS도 국제회계기준의 넘버입니다. 그래서 IAS를 우리나라로 올 때는 이게 1000번대로 들어와요. 1000번대, 뭐 1000몇 호, 1000몇 호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IFRS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1100번대로 들어옵니다. 그냥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속한 거죠. IAS나 IFRS나 다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그냥 영어로 IAS는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다드고 IFRS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뭐 이런 차이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대로 1000번대, 1100번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돼요? 뒤에는 똑같죠. 뒤에 이해되시죠? 뒤에는 똑같다. 1번, 뭐 2번.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9년에 새롭게 제정된 IFRS 16호 이게 리스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IFRS가 1100번대로 들어오고 뒤에 16은 그대로 붙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있지만 지금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게 IFRS 18번이거든요. 18번.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1118호로 들어온다. 이렇게. 그런 체계는 뭐 회계팀이시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밑에 보면 SIC, IFRIC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석서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서는 넘버링이 2000번대입니다. 2000번대. 그러니까 뭐냐면 얘도 어찌됐건 회계 기준이니까 전 세계 168개 나라에서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요. 기준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래서 어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 세계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질의를 하죠. 질의하는 것 중에 요거는 답변을 줘서 전 세계에 그냥 릴리즈 배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석서로 발표한 게 2000번대들입니다. 그래서 2000번대는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공부하지 않는다. 이 정도. 여기 IFRS 체계니까 요거는 좀 회계팀은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회계팀은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회계 기준은 어디 있지? 그럼 IASB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원문으로 다 영어로 써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도대체 어디 있지? 감사인들이 뭐 1109호가 어쩌고 하는 거고 도대체 어디 있지? 라고 하는 거면 여기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 재정기구 홈페이지, 여기는 감사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예요.
왜냐면 한국택배 국제회계를 제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래저래 많이 들어가 봤을 겁니다. 여기 화면에도 있지만 IFRS 18번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되게 심해서. 요거 여기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 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회계기준이 있어요. 그럼 내가 회계기준을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zip 파일로 묶여 있거든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깔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긴 한데 최근에 어느 회계사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단에서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KIFRS라는 사이트가 있어. 지금은 회계사들이 다 여기 들어가서 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시면 돼요. 회원가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KIFRS 기준서를 누르면 여기 딱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딱 보면 아시겠지만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고 컨트롤 F도 되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의 회계사들은 기준서 문구를 찾을 때 다 여기 들어가죠. 여기. 그리고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팁으로 질문 답변에 회계사끼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되게 많이 올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거. 작년에 여러분 결산하실 때 뭐가 문제였어? DSD 계속 뻥 났잖아요. 계속 왼쪽 정렬 안 하셨어요? DSD? 계속 오른쪽으로 숫자 정렬하면 표가 다시 왼쪽 정렬되고 막 이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올해 기말에. 요번에 1분기 때 똑같은데 그런 거 막 올리고 막 쓸데없이 막.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요거는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 실무진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참고하시면 뭐 늘 켜놓고 보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기준서는 지금은 여기 이 홈페이지 딱 즐겨찾기 깔아놓고 항상 들어가셔서 보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잖아요. 재무제표 표신이 옆에 1001, 1002, 뭐 1007 이렇게 쭉쭉 써 있고 2000번대 해석 써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뭐 사실 우리가 이틀 동안 배우고자 하는 거는 얘를 배우는 거죠. 이 기준서의 내용이 뭔지를 배우는 게 이틀 동안 배우는 거니까 요거 이제 뒤에 페이지에 두 페이지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 두 페이지가 기준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40개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고 해석서는 뭐 19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우리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 우리 재무제표는 항상 BSPL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항상 이렇게 그리니까 BSPL이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이거 회계 올릴 때 배우는 거니까 뭐 딴 게 아니라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는 그렇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계학자들이 요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 왼쪽 자산과 비용을 왼쪽으로 놓고 부채, 자본, 수익을 오른쪽으로 이게 차변 대변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회계 원리적인 제가 질문 좀 드려보면 재무제표는 뭘 기록하죠? 여러분 회사의 재무제표는 뭘 기록한다? 그럼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재무제표는 오로지 거래만 기록하는.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들, 우리 회사 여러 가지 거래 활동들, 그 3D의 거래 활동을 그냥 2D 지면에다 옮기는 작업이죠. 그죠? 거래들을 재무제표에 기록한다. 어디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그죠?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감사인들이 뭐 하죠? 감사하잖아요. 그럼 감사인들은 감사할 때 뭘 받아? 재무제표만 받거든요. 재무제표를 받고 뭘 달라고 해? 재무제표에 있는 이 거래 증빙 주세요. 이게 감사의 99%인 거죠. 그죠? 그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거래를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적정하게 기록했는지를 보는 게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인들이 자산이건 부채건 자본이건 이 거래 이게 맞아요? 이 거래가 실제 존재해요?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거래고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거잖아요. 요거 거래는 요 그림을 항상 기억하셔야죠. 감사인들은 맨날 A4지 이걸 그리거든요. 이게 우리 회사고 이게 상대방이다. 그죠? 거래는 반드시 100원짜리를 주면 1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래가 성사돼요.
내가 100원짜리를 주는데 90원을 준다고 하면 이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결국은 이 주는 거를 한쪽에 써주고 왼쪽 오른쪽 받는 거를 한쪽에 써주고 이제 복식국이잖아요. 이제 이 기본 틀은 이제 알고 계시고 질문 그런데 기준서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는 그 회계 원리는 알고 있거든. 회계 원리. 거래가 발생하면 내가 준 거를 한쪽에 써주고 내가 받은 걸 한쪽에 써주면 돼.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로 왼쪽 오른쪽에 기록하는 거야. 이게 복식국이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기준서는 많지? 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거래 유형마다 회계 처리가 달라지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지? 40개가? 거래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구나. 그러면 회계팀의 제일 중요한 역량은 뭐야? 현업에서 무슨 거래가 발생했다고 회계팀에 이제 문의가 와. 대리님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뭐 하는 거야? 그 중에 40개 기준서 중에 어느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될지 찾는 거죠. 그게 회계팀의 최종적인 역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기준서는 각각의 기준서는 어떤 거래 할 때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거래가 있을 때 이 기준서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고 규정되어 있구나.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틀을 일단 가지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기본 틀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좀 뒤에 여기다 좀 이어서 좀 설명드리면, 그렇구나. 결국은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할 거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앞에다 쓸게요.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 이게 우리 회사야. 잠깐만. 여기 우리 회사. 이게 이제 정부기관이라고 칠게요. 정부기관. 정부기관이 우리 회사한테 100원을 줬어요. 100원을. 정부기관한테 100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보통은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네? 그러면 국고보조금 받은 거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자산 취득 목적이면 자산 차감하고 비용보조금 비용을 차감하거나 수익을 인식하거나 그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 뒤에 있는 1020호 기준서의 명칭이 정부보조금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가 국고보조금 거래라는 결론이 나면 1020호에 들어가서 이게 자산 취득을 보존할 목적인지 비용 보존할 목적인지를 구분하고 회계 처리하면 돼요. 1020호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정부 보조금이 맞냐라는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거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주죠? 정부한테? 우리가 이제 뭘 주냐? 보통 연구 프로젝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정부 보조금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만약에 정부한테 줘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매출이죠. 이거는 물건 파는 거거든. 그때는 1020호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그때는 뒤에 있는 1115 수익인식 기준서. 고객과의 계획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서 매출로 인식한다. 매출로.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어찌됐건 우리 회사 귀속이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야. 할 때는 1020호.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단계죠. 이 거래가 여러 가지 40개의 기준서 중에 어떤 기준서에 해당하는 거래인지를 찾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기준서를 찾았으면 거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이게 사실은 처음이고 끝이긴 하죠. 이걸 사실 무한 반복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감사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감사인도 여기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준서 명칭을 우리가 이틀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좀 익숙해지실 필요는 있다. 앞에서 1002호, 1002호, 1101호, 1102호 이건 배우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기준서의 명칭인데요. 딱 보시면 제가 기준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거래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 회사가 토지를 샀다, 기계장치를 샀다. 그럼 어디? 1016호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샀다. 1002호 재고자산. 그 다음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1102호 주식기준 보상.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퇴직급여는 어떻게? 1019 종업원 급여. 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래 유형별로. 거래 유형은 우리와 상대방이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게 뭐고 받는 게 뭐냐. 아까 봤던 그 그림을 항상 기억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팀이시니까 대충 아세요. 이 내용들을. 그리고 법인세요. 뭐 금융상품, 자산손상 제일 싫어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기준서의 명칭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유형자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형자산 이런 애들이 있고, 기준서 제목 뒤에 어떤 애들은 뭐뭐뭐 표시라고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기준서 명칭 지금 교재 보시면 어떤 애들은 뭐뭐뭐 공시라고 끝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표시와 공시는 일단 다르다. 표시와 공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거는 표시와 공시의 차이입니다. 표시와 공시. 근데 얘는 약간 허무개그긴 해. 그러면 재무제표가 뭐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원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서 이 5개를 재무제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1001호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 BSPL 자원변동표 현금흐름표에 기록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표시한다고 얘기해요. 여기 기록한다. 그럼 나머지 뭐만 남아? 주석에 기록하는 걸 우리는 공시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쪽으로 넘어올 때는 공시라는 단어는 뭘 버려야 돼요? IR을 버려야 돼요. IR 부서랑 전혀 상관없어요. 회계에서 얘기하는 공시는 오로지 주석만 얘기한다. 요 틀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요 틀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여러 재무제표 이 기준서 제목 중에 뭐뭐뭐 공시라고 끝나는 애들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63페이지, 64페이지에. 그래서 유형자산은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유형자산은. 그런데 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1107호 금융상품 공시, 뒤에 페이지에 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그런데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 배웠어. 이 기준서 3개는 뭐에 대한 기준서예요? 주석 공시만을 얘기하는 기준서다. 이렇게 그렇구나. 공시라고 하는 게 주석 공시니까 이 3개의 기준서는 주석 공시라는 기준서다 라고 하는 거고, 금융상품은 표시하지 않나요? 표시합니다. 타기업에 대한 지분도 표시합니다. 특수관계자는 얘는 표시하지 않아요. 특수관계자는 표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 좀만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매출이 100이 있어요. 매출 100.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 100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매출 100을 우리 회사는 제3자 매출 50, 특수관계자 종속기업 매출 50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손익계산서는 그냥 매출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매출 100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재무제표 주석에 뭐라고 해? 이 중에 종속기업인 A에 대한 매출 5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특수관계자 공시 내용이죠. 그래서 특수관계자는 재무제표 어디에도 표시하지 않는다. 자산도 마찬가지고 부채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그래서 여기는 1024호는 특수관계자 공시라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표시 공시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대충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눈에 계속 밟히는 게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애예요. 금융상품. 제가 여기 한번 보면 금융상품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금융상품이 있어요. 1032호. 그리고 1039호에도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1107호도 금융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페이지에 1109호도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그러면 유형자산은 1016호. 유형자산은 재무제표는 표시와 공시가 있는데 유형자산은 뭐예요? 여기 안에 표시와 공시 내용이 같이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기준서는 유형자산, 법인세, 뭐 재고자산 다 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하고 주석에 뭘 공시해야 되는지 각각이 들어가 있어요. 각각이. 금융상품도 원래 그래야 돼. 그래서 금융상품을 여기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 다음에 주석에 어떻게 공시할 거냐, 이게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냥 일부러 쪼갠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쪼갠 거야. 기준서가. 몇천 페이지 되니까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 이 정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 과정을 할 때 약간 입문, 약간 그 주니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요거거든요. 1039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금융상품하고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식과 측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방금 전에 표시와 공시를 배웠거든요. 표시와 공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무슨 말이냐면 인식이랑 측정은 다른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식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식과 측정. 그러면 인식은 뭐고 측정은 뭐지? 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하죠. 인식은 뭐고 측정은 뭐지? 인식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수익인식 기준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인식이. 수익인식 기준이 뭐 인도 기준이니 진흥 기준인데 그 인식 있는 거고 측정은 뭘 제일 많이 들어보셨어요? 공정가치로 측정해라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무제표에서 인식과 측정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회사가 땅을 한 100원 주고 샀다 쳐요. 100억 주고 샀다. 그러면 재무제표 토지를 100억 주고 샀어요. 토지 100억 주고 그러면 재무제표에 이 거래가 발생했잖아요. 이 거래는 재무제표에 토지를 어디에 기록하나요?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중에 자산에 사용 목적이면 유형자산에 기록한다. 그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를 유형자산에 기록한다. 이걸 인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토지는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님들이 뭐 입에 달고 사니까. 그죠? 그럼 토지.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분계를 끊으면 토지, 그 다음에 현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딱 엔터를 누르면 우리 회계 시스템에서 뭐라고 하죠?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얼마짜리인데? 하고 물어보면 토지 100. 이걸 뭐라고 하냐면 측정이라고 해요. 측정.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를 하나 끊을 때마다 우리는 뭘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의 과정과 측정의 과정을 무한 반복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퉁쳐서 회계 처리한다. 뭐 전표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디에 기록할 거냐, 얼마로 기록할 거냐가 완전 달라진다. 인식과 측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인식은 뭐예요? 계정 코드죠. COA. 인식은 계정 코드를 어떤 걸 땡겨올 거냐라고 하는 거고 측정은 100원 주고 샀으니까 100원이지. 별로 어렵지 않죠. 아직은. 요거 하나. 그래서 인식은 뭘로 인식한다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인식은 큰 틀에서 앞에 뭐가 와야 돼? 자산으로 인식한다, 부채로 인식한다, 잠옷으로 인식한다, 수익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게 인식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인식이 훨씬 어렵죠. 인식이 훨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식이 그래서 감사인들이 우리 재무제표 딱 감사 나오면 뭐라고 해요? BS 토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토지 자산으로 인식된 이 유형자산은 미래 경제 효익이 없잖아. 얘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겠어? 손상. 다 인식의 이슈입니다. 재무제표의 그러니까 감사의 중심은 자산이냐 비용이냐 이거잖아요. 대손 충당금, 재고평가 충당금, 손상차손 모두 다. 회사가 미래 경제 효익이 있다고 해서 자산으로 인식했는데 감사인들이 미래 경제 효익이 없잖아. 이거는 비용으로 인식해야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인식의 이슈죠. 대부분은 인식의 이슈.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요. 토지 100. 특별히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잠깐만 지울게요. 그 다음에 그렇구나. 토지는 100원이니까 당연히 100원이지. 토지 100. 100원 주고 샀으니까. 이거는 뭐를 기록하는 거예요? 토지를 취득한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래만 기록하면 기말에 1월 달에 놓을 수 있어. 1월 달에. 근데 1월 달에 우리는 뭐 해야 돼? 결산 조정을 해야 돼. 왜?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이 기말 현재 우리의 재무 상태와 우리의 경영 성과를 적절하게 표현해 따져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도 결산 조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그죠? 가장 신뢰도 있는 재무제표 작성한다. 문제는 뭐냐면 기말의 토지의 시세가 500억으로 오른 거죠.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100억 주고 샀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토지가 50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질문. 이 토지에는 100억으로 기록해야 되나요? 500억으로 기록해야 되나요? 여러분. 만약에 유형자산이면. 나중에 1016호에서 배우겠지만 이거는 기준서에서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100억으로 기록한 걸 뭐라고 하죠? 측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가 요거는 어딘가 써주시면 좋은데 측정. 측정은 항상 거래가 발생할 때 얼마짜리지 하는 최초 측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중이에요. 기중 거래. 그 다음에 기말에 뭐해? 기말에 후속 측정이라는 개념. 우리가 100원에 샀는데 그거 지금 얼마짜리지? 라고 하는 거예요. 100원에 샀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이거 얼마짜리지? 이걸 후속 측정이라고 합니다. 후속 측정은 뭐만 해요? 오로지 자산과 부채만 합니다. 후속 측정은 자산과 부채만 하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만. 그래서 측정의 컨셉은 자산과 부채만 존재합니다. 자산과 부채만. 나중에 중간중간에 그 수익 비용, 자본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지만 수익 비용은 수익은 혼자 생길 수 없어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우리는 수익으로 정의하죠. 그래서 측정의 개념은 오로지 자산과 부채만 있는데 그러면 이 자산 또는 부채는 기말에 후속 측정을 해야 돼. 지금 숫자가 뭐뭐 있어요? 100원이라는 숫자와 500원의 숫자 두 개가 있는 거지. 이 100원이라는 숫자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가로 측정한다고 해요. 기말. 500원, 지금 물어보니까 500원짜리가 됐대. 그럼 얘는 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인식은 이게 자산이야, 부채야, 자본이야, 수익이야, 비용이야, 재무제표 구성력. 측정은 더 쉬워요. 2개밖에 없어요. 측정은 원가로 측정할까, 공정가치로 측정할까. 내가 산 100원짜리라고 계속 놔둘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랑 똑같죠. 내가 5억에 샀는데 지금 10억이 됐어. 내 아파트는 5억짜리야, 10억짜리야 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죠.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100원에 산 토지를 100원으로 기록해야 돼? 500원으로 기록해야 돼? 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1016호 유형자산을 뭐라고 했냐면 회사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요. 약간 허무기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 기말에 후속 측정을 원가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해? 원가로 측정하니까 어떠한 회계 처리도 없는 거죠. 결산 조정이. 문제는 우리가 공정가치로 측정하기로 했을 때 문제겠죠. 공정가치 측정.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가 100억 주고 샀는데 앞에 보시면 500억짜리잖아요. 공정가치 측정에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써? 차변에 토지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 분계. 토지 얼마? 400. 이해되시죠? 토지 400. 대변은 어떻게 돼요?